여기 보시면은 제가 실록과 조선왕조 실록 해놨는데, 보통 실록이라는 말은 많이 쓰죠. 실록. 실록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실록은 조선왕조 실록만 생각하고, 또 어떤 때는 보통 실록으로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고유명사도 있고 일반 명사도 있다. 실록이란 글자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선왕조 실록은 일단 고유명사로 이해를 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그냥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거, 이거는 실록이다. 근데 사관들이 기초 작업을 하는 사초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 역사를 편찬하는데, 전통적으로 동양에 있어서의 역사 편찬 방법을 보면은 동양 역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기를 지은 사람, 사마천, 에? 사마천 사기, 이런 거를 보면은, 사마천도 그렇고 중국의 옛날 고대의 역사가들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사관이었으면 자기도 사관이고 계속 쭉 세습을 해나가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가업으로 이어가는 사관 시대는 끝나고, 국가에서 네가 사관을 해라, 네가 역사를 담당해라, 관료를 임명을 해. 관리를 임명을 해. 그래서 관리를 임명해 가지고 하는 시대가 쭉 이어지죠. 그래서 중국 고대에 가면은 세습직으로 쭉 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임명직으로 이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조선시대 사관들 있잖아. 그 사관들은 당연히 세습직이 아니고 임명직이겠지. 국가에서 녹을 막 먹는 그런 임명직입니다. 그래서 특히 유교 국가에서는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특히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 기록을 중요시했고, 그 조선시대에도 유교 국가를 지향했기 때문에 엄정한 역사를 기록해야 된다가 사관제도가 점차 정착해 나갔죠. 그래서 이 유교 국가와 실록을 편찬하는 것은 거의 비례한다. 그래서 중국의 역대 역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록도 있고, 근데 실록 단순한 역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고려시대에도 고려사가 있었고 고려실록이 있었죠. 지금 고려실록은 다 불타버리고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고려사라든지 이런 당대사의 개념,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한 왕조사는 뭐냐 하면은 태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망하던 공양왕까지 전체를 다 고려사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런 왕조사는 한 왕조가 완전히 망해야 편찬되는 거야. 중국에도 그런 왕조사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25사로. 그래서 한 왕조가 망해야 완전히 이제 그 나라의 역사를 전체를 편찬하는 거고, 실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제위 임금별로 전부 편찬되는 그런 차이가 있겠지. 이 조선왕조실록 편찬을 보면은 25대 철종 때까지를 이야기를 한다. 왜 철종 때까지밖에 안 하느냐? 고종도 있었고 순종도 있었는데, 이렇게 봐야 돼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것은 편찬 주체와 편찬 체제, 이걸 따져봐야 돼. 편찬 주체는 사관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거기에 춘추관에 당상관들이 모여있고 해서 종합해서 편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찬 기구는 어디가 되느냐 하면 춘추관이 돼. 춘추관. 그렇잖아요. 춘추관에서 편찬을 했고, 그 다음 이게 전통적인 쭉 방법이야. 그리고 임금이 죽고 나면 편찬되는데, 물론 고종이라든지 순종 이런 사람들도 죽고 나서 고종실록, 순종실록이 편찬되기는 하는데, 고종이 죽고 순종이 죽고 편찬된 책들은, 실록은 뭐냐 하면은 전통적인 조선시대의 춘추관 체제로 편찬된 게 아니야. 이해가 됩니까? 일제히 이해해가지고 자기적으로 만들어진 실록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조선왕조 실록이다 할 때는 27대 순종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은 25대 철종까지로 끝내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보통 조선왕조실록이다 하면은 태조부터 순종까지가 아니고 25대 철종 때까지로 끝을 낸다. 그런데 여기에서 편찬 분량을 보면은 모두 1894권이나 돼. 그리고 책으로 따지면 888책이야. 그러니까 태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종 때까지. 그러면은 군하고 책하고는 쓰면 어떻게 틀리겠어요? 그게 궁금했어요. 궁금했어요? 이거 조금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책은 888책이고 권은 1894권이다. 전체 분량. 설명해 드릴까요? 권이라는 거는 책이라는 거는 책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물리적인 묶음 단위야. 한 책 안에 권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겠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보통 권은 1년치를 묶든지 한 달치를 묶든지 딱 묶어. 그게 이제 내용상으로 권이 되는 거야. 그거를 한 달치를 내용이 많으면은 한 책으로 묶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권, 6권, 7권 여러 권이 한 책으로 묶여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권과 책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책 안에 권 1, 권 2, 권 3 해가지고 한 책을 묶고, 또 권 4, 권 5, 권 6 해가지고 또 한 책 묶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한 책 속에는 여러 권이 있다. 권이 있었는데 그걸 묶어가지고 책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책을 하나 만드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이 권은 임금이 제위해가지고 쭉 행적들을 쭉 적을 거 아니에요. 적으면은 권 1, 권 2, 권 3 해가지고 월별로 권 1이 나간다든지 하면은 내용상으로만. 분량으로 따지면은 물리적인 분량은 책이고 내용상으로는 권이고. 그럼 우리가 볼 때 챕터 1장, 2장, 3장, 4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책 그거 있잖아요. 전부 6개의 챕터로 되어 있죠. 크게. 그럼 6개 챕터 그거는 권이야. 그리고 한 책으로 묶었잖아. 그래서 보통 한 책으로 이야기해. 그래서 요즘 용어로는 우리가 그냥 한 권 그러잖아. 한 책 안 그러잖아. 그래서 요즘 용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할 때에,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 그럼 1책, 2책 이렇게 나눌 때 예. 책을 나누는 책을 갖다가 구분 지는 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두께. 한 책을 갖다가 너무 두께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한 요 정도 두께가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실록 최초의 첫 장면입니다. 첫 장면은 뭐겠어요? 태조가 나오겠죠. 태조 이성계가 즉위하는 장면. 그러니까 태조 원년 홍무 25년, 요거는 이제 중국의 연호잖아요. 태조 원년에 추 7월에 17일에 이제 태조가 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즉위를 했느냐? 수창궁에서 즉위했다. 수창궁은 어디냐 하면은 한양이 아니고 아직까지 천도하기 전이니까 개경이야, 개경. 개경의 수창궁이라는 궁에서 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이야기는 또 뭐냐 하면은 철종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제시해드린 거는 뭐냐 하면은 실록의 제일 첫 장면하고 제일 마지막 장면하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장면에는 태조가 즉위한 장면이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장면은 요거는 뭐냐 하면은 대왕 대비께서 대왕 대비전에서 요 대왕 대비 철종 때의 대왕 대비전은 누구냐 하면은 기억나세요? 철종 때의 대왕 대비. 철종은 이제 철종이 죽을 때에
대왕 대비. 네. 조대비 많이 들어봤죠? 조대비 많이 들어봤잖아. 그렇지, 그렇지. 나중에 그 대원군 아들, 대원군 작은 아들 명복이를 임금으로 세우는 데에 결정적으로 역할한 사람, 그 사람이 조대비잖아. 그 사람이 대왕 대비전에서 명을 내렸다. 해가지고 어쩌고 해서 그 흥성군 적자 아들 둘째 아들 명복이를 임금으로 시키겠다 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철종이 임종을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대왕 대비가 옥새를 먼저 딱 장악한 거야. 옥새 장악하고 대원군하고 짜고 대원군의 둘째 아들을 이제 임금으로 세우겠다 하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조선왕조실록의 책과 건이 이렇게 틀린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첫 장면하고 끝 장면하고 지금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조금 설명이 됐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고종순종 때의 실록하고는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내용상으로 아까 뭐 일제시대 얘기하셨는데 철종까지의 그 저술과 예. 그다음에 가장 큰 차이가 뭐길래 구분하셨어요? 그러니까 편찬을 조선시대에는 실록청이라는 게 따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춘추관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임금이 죽으면은 그 임금의 재위 기간에 여러 가지 행적들, 그러니까 그 임금이 죽는다 하면은 실록을 편찬하겠다는 게 이제 가동이 되죠. 가동이 되면 실록청이라는 게 가동이 됩니다. 춘추관에서.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요 시기부터 요 시기까지 사관으로 재직했던 사람들한테 방을 내리지. 사초를 전부 다 제출해라. 나중에 다 설명을 해야 될 건데 미리 할게요. 그러면 사초를 전부 제출하죠. 그 다음에는 사초만 갖고는 실록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각 관청에서 쭉 진행시켰던 업무일지, 그거를 시정기라 그래요. 의정부에는 의정부 등록이 있고 성정원에는 성정원 일기가 있고 그런 거 들어보셨죠? 포도청에는 포도청 등록이 있고 각 관청별로 했던 그런 일기들, 업무일지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부 모은 걸 시정기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시정기뿐만 아니라 일반 민가에 있는 야사들이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필요하면은 납부를 시켜요. 그래서 그 재료를 전부 갖다 놓고 모여 앉아가지고 1월 1일은 요걸 넣자. 1월 2일은 요거를 넣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록청이 만들어져가지고 편찬된 끝머리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죽고 순종이 죽고는 실록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일본 제국주의 그 앞잡이들이 편찬을 했기 때문에 그 기존의 편찬 체제하고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록을 안 넣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큰 거는 전통적인 방법을 따랐느냐, 일제히 해가지고 저 멋대로 만들었느냐, 그 차이예요. 고종실록, 순종실록도 한문 체제로 이렇게 그대로 나갑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내용에 대해서는 왜곡된 사항이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일제의 입김이 작용했으니까 왜곡된 부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왜곡된 부분을 전부 다 그대로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어떤 역사의 재료가 되는 게 뭐예요? 사료라 그러잖아요. 사료. 그 사료를 1차 사료, 2차 사료, 3차 사료 이렇게 나눠요. 그럼 1차 사료는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성정원 일기라든지 이런 정사. 그 다음에 2차 사료는 뭐 야사, 열례실기술이라든지 뭐. 그러면은 삼국 사기 같으면은 그게 정사니까 1차 사료가 되고, 삼국 유사는 보조 사료 2차 사료가 되고, 또 그 밖에 나머지 야사리 뭐 지저분한 것도 3차 사료. 근데 3차 사료가 가지고 뭐 전체 다 나쁜 건 아니고, 못 믿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능력이 뭐냐 하면 사료 비판 능력이에요. 그래서 A급 역사가냐 B급 역사가냐 따질 때에 아무것도 택도 아닌 왜곡된 사료 갖고 와가지고 이게
있었던 사실 그대로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 많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의 가장 큰 임무는 뭐냐 하면은 제대로 된 사료를 건질 수 있는 능력, 건져 가지고 그거를 사료를 제대로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원래 사학과에 처음 입학하면은 제일 처음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료 비판 능력. 거기에 따라서 A급 역사가냐 B급 역사가냐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제야사학자들 보면은 뭐 이상한 자료들 뭐 갖고 와가지고 이게 진짜다 뭐 그러고 빡빡 우기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목소리 크면 이기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지만은 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다. 정몽주가 바라본 조선의 세상하고 정도전이 바라본 조선의 세상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정도전이가 남겼는 기록, 정몽주가 남겼는 기록 자체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떤 정치적 사건이니 뭐 이런 걸 보면은 좌파들이 보는 시각, 우파들이 보는 시각, 이 사람들이 남긴 기록, 후세에 2000년 후에 역사가가 양쪽 기록을 보고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18세기, 19세기까지는 랑케사학이라 그래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밝혀라. 역사가 개인의 의견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걸 실정주의 사학이라 그래.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은 그게 비판을 받아. E.H. 카 이런 사람 들어봤죠? 역사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있었던 사실 그대로만 밝히는 거는 죽은 역사다. 역사가의 역사관, 견해 이게 혼을 불어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역사 인식의 문제, 또 사료를 비판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역사를 바라보느냐 그 차이인데, 뭐 이 현대에 갈수록 자꾸 이제 그렇게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게 맞기는 한데 그게 이제 죽은 역사다. 그래서 역사가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역사가 참 틀리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역사라는 게 물론 팩트예요. 팩트가 있으면은 그 팩트를 놓고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각자의 몫이야. 그렇잖아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다. 그건 팩트야. 팩트인데 그것만 밝혀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다.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바라봐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게 역사적 교훈을 얻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단지 건국했는 그 사실만 갖고 역사적 교훈이 없잖아. 그래서 자꾸 건전한 역사관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건전한 역사관을 길러주면은 비판 능력이 생겨. 비판 능력을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건, 어떤 개인 인물이든 누구든 보고서 잘 판단해가지고 아 이거는 어떻다 자기의 결정권을 부여를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폭넓게 인문학이라는 자체가 비판을 전제로 한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한 게 CEO들이니 이런 사람들도 고독한 결정을 할 때에 인문학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 공자 말씀도 도움이 되고 명자 말씀도 도움이 되고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CEO들이 인문학에 꽂히는 이유가 그 고독한 순간에 판단을 할 때에 자기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그 판단력이라는 게 바로 그걸 해주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죠? 그럼 진도 나가볼게요. 이 조선왕조실록이 국보입니다. 국보인데 소장된 거는 여러 군데 있죠.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세계 기록유산, 세계 문화유산하고 세계 기록유산하고 틀리는 건 아시죠? 모르죠. 뭐, 그러세요? 자,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을 지정한 이유가 뭐냐? 옛날 이집트의 그 독재자 나세르라고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그 나세르 대통령이 나일강, 그 아스완 댐을 만들어서 나일강 하루에 자기 그러니까 이집트의 제일 남쪽이야. 제일 남쪽에 아스완 댐을 만드는데 댐 공사를 해가지고 물을 막아버리니까 그 5,000년 전에 이집트의 유적지들이 물에 전부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여론이 들끓어가지고 나세르는 자기 나라를 좀 부강시키기 위해서 댐을 만들었는데 옛날 유적지가 파괴되니까 이건 또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나선 단체들이 뭐냐 하면은 유네스코라는 단체예요. 그래서 유네스코라는 기구에서 국제적으로 보존해야 될 가치 있는 문화재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조금 되살릴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그 이집트 가보신 분 안 계세요? 나 혼자 가봤나?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여행을 가면은 통상적으로 카이로에 내려가지고 제일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크루즈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와요. 왜냐하면은 나일강이 범람을 해야만 그 범람 이듬해에 범람한 그 지역에 농사를 지었는다고 옥토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들이 쭉 발달이 돼 있어. 고대 도시들이. 그래서 제일 남쪽에 가면은 아스완 댐이 있는데 아스완 댐에 붙어 있는 바로 유적이 이 아부신벨이라는 이 유적이에요. 요 사람은 요만해. 지금 요 보이지도 않아요. 요만해. 이 거대한 유적이 안에 들어가면 또 엄청 휘황찬란해요. 고대 이집트에 가면은 왜 그 점토판 문자들이니 아니면 그림들이니 뭐 채색된 거 이런 걸 사진으로 많이 보셨잖아. 우리 저 국립박물관 이런 데서 특별 전시도 하고 했잖아요. 이런 거대한 유적들이 전부 물에 잠길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가지고 유네스코에서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세계 문화유산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뭐냐 하면은 기록에 관한 문제, 기록물에 관한 것도 보존해야 될 게 많잖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라든지 아니면 베토벤의 뭐 악보라든지 이런 중요한 종이 쫑알이 문서들 많잖아. 이것도 보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록물에 관한 보존을 하기 위해서 따로 만드는 게 기록유산이에요.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하고 기록유산하고 또 자연유산하고 또 틀리잖아. 자연유산 들어보셨죠? 제주도가 뭐 자연유산이 지정됐다 어쩐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래서 이 기록유산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등재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조선왕조실록하고 훈민정음. 그래서 훈민정음 회례본하고 이 실록하고 먼저 이제 세계 기록유산이 됐고 이 세계 기록유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세계 기록유산 여러분들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따로. 우리나라는 항상 한 순위를 보면은 숫자를 가지고 순위를 따지면 한 5위쯤 돼. 그래서 5위권으로 유지해. 지금은 한 18개인가 아마 그 정도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그 협약기구에서 그 등재 후보를 조사하고 그래서 등재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결정이 된 게 바로 이제 실록하고 아까 훈민정음 회례본이다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 조선왕조실록이 그만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성정일기라든지 이런 기록들은 세계에서 어디 찾아볼 수가 없어. 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베토벤 뭐 이 악보라든지 마그나 카르타 뭐 헌장 그 한두 장 분량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잖아. 물론 인류에 끼친 역사적인 의미 이거는 엄청 크지. 그런데 실록이라든지 성조일기는 분량 자체가 엄청나잖아요. 여기에는 온갖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뿐만 아니라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면 이야 그런 것도 다 있네 싶을 정도로 좋은 그야말로 기똥찬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왜 등재됐는가? 왜 등재됐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천재지변 등 다양한 수록되어 있는 종합사료다. 자, 뭐 이거는 이야기 그만두고 천재지변 지진이 일어났다 뭐 어쩐다 화산이 폭발했다 이런 천재지변 내지는 천문 현상들이 깨알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왜 천문 현상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었을까요? 왜? 이런 실록에 성정원 일기에 왜 이런 천문 현상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왕의 통치. 맞습니다.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통치를 원활하게 잘하면 하늘이 노하지 않아. 진짜 그렇다 그래요. 옛날에는. 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상. 우리 전통 사상. 특히 만약에 비가 와가지고 가물었다. 임금이 어떤 조치가 들어갑니까? 기우제만 지내나? 감선, 반찬 수 줄여. 나 고기 안 먹어. 이런 조치부터 해가지고 다음에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천문 현상에 이상이 나타났다 하면 자기가 정치를 똑바로 못한 거에 돼버린 거야. 그래서 하늘이 곧 민심이니까 민심을 이반시켰기 때문에 하늘이 노해가지고 비가 안 오고 홍수가 가고 그래서 그거는 하늘이 바로 천문 현상들이 바로 오늘날 여론조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도 보면은 고려사에 보면 천문지라는 게 또 따로 되어 있어. 이 천문 현상에 관해서 유교적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재지변 관련돼요. 그런데 또 이제 실록이나 이 성정원 일기, 특히 성정원 일기 같은 경우 보면은 임금에 관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임금에서 하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임금이 어디가 아팠는데 어떤 약을 처방했다, 당장 약제를 뭐 먹었다, 침을 어떻게 맞았다, 뭐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딱 보면은 거기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지. 그 다음에 천문 현상들 쭉 나타나니까 기상학자들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어느 학문 분야에서든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록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저걸 그럼 적는 사관이 네. 또 의학이나 천문학에 대해서 어떤 정도 지식이 있어야 그걸 적을 거 아니에요. 자, 의학은 사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보고서가 임금 진료한 기록들이 다 남아 있잖아. 의의들이 했는 거. 자, 그 다음에 천문에 관한 거는 그 당시 천문대가 있잖아. 관상감. 천문대 일기를 그렇지. 관상감에서 관상감 업무 일지가 해. 그러면은 어디에서 관측했는가. 또 지방에서 보고가 올라와. 경상도 감사가 하늘에 이상이 뭐 생겼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은 여기에 지진은 서울에서는 잘 모르잖아. 여기 포항에서 어떻게 지진이 났는데 보고서가 올라와. 그러면은 그거를 종합했다가 전부 다 실는 거예요. 예. 사관이 직접 관찰하고 실제로 못 하잖아요. 됐습니까? 이해가? 예. 자, 일본인이 중국인이 월남 이런 유교 문화
유교 국가에서도 실록이 다 있다. 그러니까 유교 국가하고 실록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특히 이 베트남 가면은 우리의 유교 참전 때에 그 참전 용사들이 베트남 말이 어려워가지고 쉽게 안 되잖아. 근데 대화가 돼서 필담으로 한문을 쓰니까 필담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베트남 가면은 문묘가 뭡니까? 우리 저기 성균관에 가면 문묘가 있잖아요. 베트남 가도 문묘가 있어요. 공자를 모시고 문묘에 가면 공자를 모시잖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교 국가에서는 특히 일본보다는 훨씬 더 월남이 유교 국가예요. 일본 가면 문묘 같은 게 없잖아. 걔는 칼 잡고 사는 사무라이들이 설쳤으니까. 그래서 공자를 모셔놓는 문묘, 성균관 이런 거를 둔 데는 중국, 우리나라, 베트남 세 군데.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여분 더 말씀드리면은 전통사회, 그러니까 이 정근대 사회에서 국가 관료를 인재를 뽑았을 때에 시험을 쳐가지고 뽑은 나라가 딱 세 군데가 있어. 과거제도 있잖아. 거기에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세 군데야. 과거제도를 실시한 데가. 그만큼 베트남이 유교 국가로서 철저하게. 그래서 동북아 문화의 한자 문화권 속에는 일본도 포함되지만 일본은 사실 유교 문화가 아니잖아요. 한자 문화권은 맞지만.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도 전부 다 실록이 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하죠. 다른 나라들은 임금이 야 그거 갖고 와봐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조선에서만은 철저하게 그거를 카트시켜가지고 못 보게 한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는 내용이 굉장히 다른 보다도 충실하다. 그렇죠. 명나라 실록, 청나라 실록 다 있어. 그런데 분량이 조선왕조 실록 게임이 안 돼요. 그만큼 자세하고 방대하고 그래요. 내용이 그만큼 충실하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태조 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임금이 딱 깨고 나서 업무했는 거 잘 때까지 그 다음날 또 업무 시작해가지고 잘 때까지 모든 것을 매일매일 기록하는 거잖아. 제가 연산군에 보지 않았어요. 연산군요? 태종이 자기 아버지 태조실록을 편찬을 해놓고 그거 한번 보자. 아 궁금하잖아. 자기 아버지 건데. 아니 세종도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거 편찬해놓고 아버지 거 편찬해놓고 그거 갖고 와라. 내가 보고 참고를 하겠다. 그런데 신하들이 막았잖아요. 막은 신하가 누구냐 하면 변계량이라는 사람이에요. 변계량 들어봤죠? 예. 그 변계량이 막았기 때문에 그게 관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실제로는 태종도 신하들 제끼고 슬쩍 저쪽 보기는 봤지. 근데 전체적으로 갖고 와가지고 보려고 그럴 때 못 보게 막은 신하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왕조 실록이 관례가 돼가지고 못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연산군 때 무슨 사화예요? 그때 무어 사화잖아. 그렇지. 김일성 사초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김일성이 적었던 사초 이거를 그대로 역사에 편찬이 됐고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 해서가지고 연산군이 야 실록을 갖고 와라. 그때도 안 된다. 그래서
실록은 만들어지면은 사고지에 딱 보관을 하잖아. 보관하면은 볼 수 있는 사람은 사관밖에 없어. 그래서 연산군이 보고 싶어도 그걸 그대로 갖다 주면 안 돼. 그 문제되는 부분 있잖아요. 문제되는 부분 그것만 초해가지고 뺏겨가지고 요거는 요렇습니다 하고 갖다 주는 거지, 그걸 통째로 갖다 주는 부분 없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지켜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일본이나 중국 월남의 실록들은 당대에 만들어진 원본들이 전부 다 불타고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조선왕조 실록만은 유일하게 그때에 편찬됐던 원본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된 거예요.